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그야말로 한 몇 차전 정도 지금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1차전, 2차전?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큰 차이는 반도체는 우리가 돈 주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 그냥 살 수 있는 이제 경제제가 지금까지 반도체였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을 반도체로 이제 자초시키겠다는 플랜이 서면서 네. 반도체는 이것은 경제제가 아니고 군사 전략 물자로 그 성격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이제 그 걱정하는 것은 이 미국의 모든 첨단 뭐 군사 장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반도체가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이 범용 반도체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그 반도체를 안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반도체가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적의 그 물자를 가지고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챗GPT 때문에 난리지만 앞으로 세상은 AI가 뭐 좌지우지한다면 전쟁도 AI가 네. 이게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 중국이 AI에서 반도체를 이용한 AI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이것은 군사 위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반도체를 뭐 굴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은 굴기가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 물자다. 네. 그렇게 되면 군사 전략 물자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 자기가 내재화를 하는 것이 관건이지 무기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생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게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미국이 그에게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 물자로서의 반도체라든가 또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첨단이 아닌 좀 약간 낮은 수준의 반도체에서 중국에서 점유하고 있던 시장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좀 그런 모습이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전문가인 포스텍 이병훈 교수님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지금 중국 상황이 일본이 갑자기 수출 규제를 들고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본이 갑작스럽게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약간 국산화를 많이 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타격을 입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낮은 수준의 반도체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국산화를 계속 하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되고 있고 우리의 중국 내 시장이 좀 작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거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제재하는 반도체는 네. 범용 반도체가 아니고 그렇죠. 네. 14나노 예를 들면 이하의 그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18나노 이하의 디램 반도체, 128단 이하의 나노. 요 세 가지 첨단 반도체만 규제하는 것이지 28나노, 40나노, 90나노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내 공장 같은 데를 개비하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하면 그래서 그게 사실상 개비하는 것 자체가 네네. 14나노 이하, 18나노 이하, 128단에 개비하는 장비나 제품은 이건 안 돼요. 그런데 28나노 이상의 제품들은 장비를 사고 뭐 이 물품을 사고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럼 그런 쪽의 공장은 개비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언론에서 첨단에만 이제 많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중독이 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5나노, 3나노 아니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비중이 전체 반도체의 25%가 조금 넘을까 그 정도예요. 네, 얼마 안 30%가 안 되더라고요. 돼요. 그래서 70%는 범용 반도체고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이 14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지만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를 아마 최근 앞으로 3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4나노 이상 제품의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네.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범용 반도체에서 이게 가격을 똥값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호수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첨단 반도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범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품을 못 만드는 네. 뭐 우리도 그 경험했지만 우리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그 5나노, 3나노의 첨단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 뭐 유럽까지 다 덤벼들기 때문에 아이러니지만 앞으로 2년 반 뒤에 정말 계획대로 다 투자한다고 그러면 첨단 반도체는 오버 서플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레가시 제품의 경우는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중국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푸시를 해가지고 레가시 제품에 대량으로 공장을 지어버리면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굉장한 오버 서플라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중국의 자국화, 그러니까 중국의 국산화가 엄청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방금 말씀하신 범용 반도체, 좀 낮은 레벨의 반도체도 많이 팔고 있는데 시장이 그야말로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네. 우리가 팔고 있는 건 우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파는 것은 네. 그 범용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미드랜드 이상의 하이엔드를 팔고 있고 그 정도는 미드랜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90나노, 뭐 40나노, 20나노 이런 것들이 범용 제품인데 그것은 우리 정도가 만들어서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죠. 90나노 같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잖아요. 이게 한 1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수입을 중단한다고 하는 거는 좀 자기들은 대안을 갖고 중단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소심한 보복이다. 소심한 보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한의 조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들은 마이크론의 제품을 사지 말아라 이거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버를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구축하는 데이터 센터를 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의 경우들은 마이크론 제품 쓰지 마.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제 스파이 칩이 신겨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한 것이고 일반 제품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금지시킨 게 네. 아닌데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이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경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놨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밑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보복인지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지금 네. 그게 전면 중단이 아니라 인프라에 들어가는 디램만 이제 규제를 한 건데, 근데 이걸 누가 이거 방법을 가르쳐 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러니지만 지금 중국의 그 선생님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이크론의 제재는 똑같이 4년 전에 미국이 하웨이에 썼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정말로 단칼에 급소를 이제 눌러가지고 상대를 제압하지를 못하고 여러 군데 자꾸 찌르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한테서 찌르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스톱을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디램 없어가지고 못 만드냐고 그러지만 문제는 뭐 미국도 한국이 여기다 공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거죠. 이미 우리가 중국에서 디램이든 랜드든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못 가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 공장이 너무나 큰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그냥 샀으면 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네. 그것들은 지금 뭐 제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쇼맨십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차단시키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이제 불쾌한 감정을 이제 그런 식의 아주 마이너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부각을 한번 시켜보는 것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방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급소는 찌르지 못하고 그렇게 약간 잼만 날리는 거를 중국에 그대로 베껴서 했다고 하셨는데 미국이 그러면 중국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웨이를 제재하고 SMIC를 제재를 하고 뭐 ZTE를 제재를 했는데 그리고 한 500개에서 600개 가까운 이제 미국 중국 기업을 미국이 이제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그 기업들하고는 거래하지도 말고 기술 공유도 하지 말고 뭐 이제 각종 제한 조치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최근 3년 동안에 그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간 기업 중에서 단 한 놈도 이제 부도나거나 없어진 기업이 없어요.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그 반도체의 수출입에서 이게 줄었냐? 그런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입이 안 되든지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다른 쪽으로 수출을 못 했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 수입은 2022년까지 계속 증가세예요. 네. 감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애플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단칼에 못 쓰냐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챗GPT하고 뭐 이제 테슬라 얘기를 조금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애플이 뭐 미국 시장의 최대 기업이고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애플은 네.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한 85%를 만들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끊어버리면 중국 바로 끝나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나스닥이 대폭락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애플이 핸드폰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문제는 중국이 내성이 계속 키워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과거 같으면 생각지 못했던 대비책, 국산화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우리한테 있을 거죠.